4359년 8월 12일 13시 12분. 오늘도 종이기원 책 바로 시작합니다. 자연 선택 또는 최적자 생존. 4장 자연 선택 또는 최적자 생존 유튜브 올릴 겁니다. 제 4장 올릴 겁니다. 아비정에서는 극히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생존 경쟁은 변이에 대하여 어떻게 작용하는 것일까? 인간이 손에 달려 있으며 그렇게도 강력하다는 것을 알게 된 선택의 원리는 자연계에서도 적용되는가? 나는 그것이 매우 유효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사육 재배 생물이 무한히 많은 가까운 차이 및 개체적 차이나 또는 그것보다 정도는 낮으나 자연계의 생물도 변이한다는 사실과 유전적 경향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유의해 주기 바란다. 사육 재배 하에서는 전 체제가 어느 정도까지 희망적으로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육 동물 가운데서 거의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변이성은 후커 박사와 A. 그레이가 잘 지적한 바와 같이 인간의 힘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변종을 창조할 수도 없고 또한 그 출현을 막을 수도 없는 것이다. 단지 이렇게 하여 생긴 것을 보존하여 누적시킬 수 있을 뿐이다.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생물을 새로이 변화하는 생활 상태에 노출시켜 그 결과 변이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만 이러한 생활 상태의 변화는 자연하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며 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생물은 그들 서로 간 또는 그들 생활의 물리적 조건에 대하여 한없이 복잡하고 밀접한 적합성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구조의 다양성은 변화하는 생활 상태에 있는 각 생물에서는 매우 유리하다는 점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 그런데 인간에게 유익한 변이가 틀림없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각 생물에 있어서 거대하고도 복잡한 생활 투쟁을 위해 뭔가 유익한 다른 변이가 수천 세대가 흐르는 동안에 가끔 일어난다고 상상할 수 없을까?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생존이 가능한 수보다 훨씬 많은 개체가 탄생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비록 미미하기는 하지만 다른 것보다 먼저 이점을 더 가지고 있는 개체는 생존의 기회와 번식의 기회를 가장 많이 갖는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지극히 사소한 정도이기는 해도 유해한 변이는 엄격하게 제거된다는 것도 틀림없는 것 같다. 이와 같이 유리한 개체적 차이의 변이와 보존 및 유해한 변이의 제거를 나는 자연 선택 또는 최적자 생존이라고 부른다. 유해한 변이를 제거를 나는 자연 선택. 이와 같이 유리한 개체적 차이와 변이와 보존 및 유해한 변이를 제거를 나는 자연 선택 또는 최적자 생존이라고 부른다. 이게 지금 내용의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주제. 유익하지도 않고 유해하지도 않는 변이는 자연 선택의 작용을 받지 않고
일정하지 않는 요소로서 남겨진다든지 또는 어떤 생물이 본성이나 생활 상태의 본성에 따라서 결국 고정될 것이다. 몇몇 저자들은 이 자연 선택이라는 말을 오해하거나 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내세운다. 그 중에는 자연 선택이란 변이성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상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단지 어떤 생활 조건 하에서는 사는 생물의 유익한 변이를 보존한다는 의미밖에 지니지 않는 것이다. 농업 연구가로서 윈이 선택의 유력한 효과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인간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 선택하는 자연에 의해 주어진 개체적 차이가 필연적으로 먼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선택이라는 명칭은 변화되는 동물의 의식적인 선택이 있음을 의미한다며 이를 부정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한 바에 의하면 식물에는 자의식이 없으므로 자연 선택이나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 말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보자면 자연 선택이란 틀린 명칭이지만 화학자가 여러 원소의 선택적 친화력을 논하는데 어느 누가 이 의를 제기한 적이 있었던가. 또한 내가 자연 선택을 하나의 능동적인 힘 또는 신성으로서 논하고 있다고들 말하고 있지만 어떤 저자가 비록 우리는 이와 같이 비록 미미하긴 하지만 다른 것과도 것보다 뭔가 이점이 더 가지고 있는 개체의 생존 기회, 번식의 기회를 가장 많이 갖는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일까? 그런데 인간의 유익한 변이가 틀림없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각 생물에 있어서 거대하고도 복잡한 생활 투쟁을 위해 뭔가 유익한 다른 변이가 수천 세대에 흐르는 동안에 가끔 일어난다고 상상할 수 없을까?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비록 미미하긴 하지만 다른 것보다 뭔가 이점을 더 가지고 있는 개체는 생존의 기회와 이점이 핵심이야. 번식의 기회를 가장 많이 갖는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편 지극히 사소한 정도이기는 해도 유해한 변이는 엄격하게 제거된다는 것도 틀림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유리한 개체적 차이의 변이와 보존 및 유해한 변이의 제거를 나는 자연 선택 또는 최적자 생존이라고 부른다. 유익하지도 않고 유해하지도 않은 변이는 자연 선택의 작용을 받지 않고 일정하지 않은 요소로서 남겨진다든가 또는 어떤 생물의 본성이나 생활 상태의 본성에 따라서 결국 고정될 것이다. 몇몇 저자들이 이 자연 선택이라는 말을 오해하거나 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내세운다. 그 중에는 자연 선택이라는 변이성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상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단지 어떤 생활 조건 하에서 사는 생물의 유익한 변이를 보존한다는 의미밖에 지니지 않는 것이다. 농업 연구가로서의 이 선택의 유력한 효과에 관해서 이 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인간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 선택하는 자연에 의해 주어진
개체적 차이가 필연적으로 먼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선택이라는 명칭은 변화되는 동물의 의식적인 선택이 있음을 의미한다며 이를 부정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식물에는 자의식이 없으므로 자연 선택이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 말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보자면 자연 선택이란 틀린 명칭이지만 화학자가 여러 원소의 선택적 친화력을 논하는데 어느 누가 이 의를 제기한 적이 있었던가. 또한 내가 자연 선택을 하나의 능동적인 힘 또는 신성으로서 논하고 있다고들 말하고 있지만 어떤 저자가 여러 혹성의 운동을 지배하는 것으로 동력을 논하는데 누가 의를 달 것인가. 이런 비유적 표현이 무엇을 뜻하는지 누구나 다 알 것이고 또 이것을 간략함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또 자연을 인격화하기를 피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자연은 수많은 자연 법칙의 총괄적인 작용 및 그 결과를 의미하고 또한 이 법칙에 의해 우리들이 확정했다고 생각하는 사상의 연속 관계를 뜻하기도 한다.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런 피상적인 의견은 잊혀질 것이다. 그런데 기후에 의해 가벼운 물질적 변화를 받고 있는 나라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자연 선택에 관해 상상할 수 있는 과정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곳에 사는 생물들에 비해 비례수는 거의 곧 변화를 받아 어떤 종들은 멸망해 버릴 것이다. 각 지역에 사는 생물들은 서로 밀접하고도 복잡한 방법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 생물들이 비례수에 생긴 변화는 기후 그 자체의 변화와는 관계없이 다른 생물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만약 지역의 경계가 개방되어 있다면 새로운 생물이 틀림없이 옮아와서 이것도 또한 전에 살던 일부 생물들과의 관계를 심하게 교란시킬 것이다. 여기서 유의해 두어야 할 것은 옮아온 단 한 마리의 짐승 또는 단 한 그루의 나무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 하는 점이다. 단 한 마리 짐승, 단 한 마리 나무가 영향이 얼마나 펼치는가이다. 그러나 잘 적응된 새로운 생물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없는 섬이나 부분적인 장벽으로 둘러싸인 나라의 경우 만약 원주자의 어떤 것이 어떤 방법으로 변화되었다고 한다면 그곳의 자연 경계에는 분명 더 확실하게 채워질 여지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이런 지역의 자유로운 이주를 허락하는 것이라면 이미 이들 장소는 침입자에 의해 점령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 어떤 종의 개체에게 유리한 조그마한 변화는 이들을 변화된 생활 조건에 더 잘 적응시킴으로써 보존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자연 선택은 개량하는 일을 추진하는 자유로운 영역을 갖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제1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생활 조건의 변화가 변이성을 증대시킨다고 확신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앞에다 말한 경우 생활 조건이 변화하여 유익한 변이를 일으킬 보다 나은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자연 선택을 행하기가 편리한 것으로 여겨진다. 유익한 변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자연 선택은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다. 변이라는 말에는 단순한 개체적 차이도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인간이 단순히 개체적 차이를 어느 일정한 방향으로 쌓아 올림으로써 틀림없이 큰 성과를 올리듯이 자연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자연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게다가 이 경우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훨씬 쉽다. 하지만 나는 기후나 그 밖에 어떠한 큰 물리적 변화도, 그리고 이 주를 방해하는 어떠한 엄격한 격리도 변이 도상에 있는 거주자 중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개량하여 자연 선택이 이루어질 새로운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에서든 그곳에 사는 동물, 생물은 잘 균형 잡힌 힘으로 서로 투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 핵심 단어는 균형 잡힌 힘. 모든 생물은 잘 균형 잡힌 힘으로 서로 투쟁한다기 때문 어떤 생물의 신체 구조나 습성이 약간 변화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종을 이기는 이점을 그 종에게 주기 때문이다. 어떤 생물의 신체 구조나 습성을 약간 변화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종을 이기는 이점. 와, 이거 뭐라고? 이기는 이점을 그 종에게 주기 때문이다. 이 변이한 그 종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약간 변화하더라도 다른 종을 이기는 이점. 재능이지, 재능. 그리고 그 종이 같은 생활 조건 아래에서 살아가며 같은 생존과 방어의 수단에 의해서 이익을 받고 있는 한 같은 종류의 변화가 한층 더 심해질수록 그 이점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현재 토착 생물이 전혀 개량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상호간에, 그리고 생활 환경이 물리적 조건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적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그것은 어느 나라에서건 여태 토착 생물이 기와 생물에 의해 정복당했고 이들 외래자에게 그 토지의 점유권을 양보해 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외래자, 외국에서 들어온 외래자가 토초에서 토착 생물 중 어떤 자를 정복해 왔기 때문에 토착 생물은 이들 침입자보다 강하게 저항하도록 유리한 변화를 거듭해 왔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인간은 방법적 및 무의식적 선택의 수단에 의해 위대한 결과를 거둘 수 있고 또한 거두어 왔다는데도 자연이 그것을 못할 리가 있겠는가? 인간은 다만 외적이며 눈에 보이는 형질에만 적용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자연은 만약 최적자의 자연 보존 또는 생존을 인격화할 수만 있다면 외관이 어느 개체에 유익한 경우 외에는 이러한 외관의 특징을 전혀 돌보지 않을 것이다. 즉 자연은 모든 내부 기관, 모든 체질적 차이 및 생명의 모든 기능에 대하여 작용할 수 있다. 인간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선택시키지만 이익을 위해서만 선택시키지만 자연은 자기가 돌보고 있는 생물을 이익을 위해서 선택시킨다. 와. 인간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선택시키지만 자연은 자기가 돌보고 있는 생물이 이익을 위해서 선택시킨다. 이거 봐라, 철학이다, 철학. 진리다, 진리. 선택된 모든 형질은 자연에 의해 충분한 수련을 쌓아 올림으로써 수련이 됩니다. 가장 적합한 생활 조건 밑에
놓여지게 된다. 인간은 여러 다른 기후의 토지에서 태어나는 생물을 한 나라 안에서 사육 재배하고 있는데 선택된 각 형질을 특수적, 특수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수련을 쌓게 하는 일은 거의 없다. 부리가 긴 비둘기이건 짧은 비둘기이건 같은 먹이로 사육한다. 털이 긴 양이건 짧은 양이건 똑같은 기운 밑에서 기른다. 또한 인간은 가장 힘센 수컷이 암컷을 차지하려 경쟁하는 것을 용납하는 일도 없다. 뭐라고? 또한 인간은 가장 힘센 수컷이 암컷을 차지하러 경쟁하는 것을 용납하는 일도 없다. 수컷이 암컷을 모든 열쇠한 동물은 엄격하게 멸망시키는 일도 없을 뿐더러 계절의 변화에 따라 힘 닿는 데까지 자기 소유의 동물을 보호한다. 어느 정도 기형적인 것 또는 적어도 인간의 눈길을 끌거나 충분히 유익하다고 인정될 만큼 뚜렷한 변이를 일으키고 있는 것부터 선택하는 일도 가끔 있다. 자연 상태에서는 구조 또는 체질상의 극히 사소한 차이라 할지라도 생존 경쟁에 정밀하게 균형 잡힌 척도를 변화시켜 그로 인해 보존되어 있는 것이다. 인간이 희망이란 욕구란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 결국 인간이 이룬 성과나 자연이 전 지질 시대를 통해 이룬 것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빈약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자연의 산물은 인간의 산물보다 훨씬 진실한 성질을 가지리라는 것, 또 가장 복잡한 생활 조건에 대하여 끝없이 적응하고 있으며 틀림없이 고도의 기능의 표시를 가지고 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 어딜 읽어? 인간이 자연 선택 올마 우리 제일 전에 방금 같이 인간은 여지가 없다. 어떤 거대한 양의 변화가 질량할 때 그 양입니다. 양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미 이루어진 변종이 다시 오랜 시간의 간격을 두고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변이하거나 또는 똑같이 유려한 형질을 가진 개체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그것이 보존되어 계승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같은 종류의 개체적 차이는 늘 반복되는 것이므로 이것을 부당한 가정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다만 이것이 진실인가 아닌가는 이 가설이 자연의 일반적인 현상과 얼마나 일치하고 또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에 의해 판가름 날 뿐이다.
이에 반해 있을 수 있는 변이량은 엄격히 제한된 것이라는 보편적인 생각은 마찬가지로 단순한 하나의 가정에 불과하다. 자연 선택은 모든 생물의 이익을 통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작용할 뿐인데, 그러나 우리가 그 중요성에 있어서 간과하기 쉬운 형질이나 구조도 같은 방법으로 작용을 받을 수 있다. 나뭇잎을 갉아먹는 곤충이 녹색이고 나무 껍질을 먹고 사는 것이 회색 점박이며, 높은 산이 뇌조가 겨울에 흰색이고 붉은 내주는 히드색인 것으로 미뤄보아 우리는 이러한 색깔이 있는 새나 곤충으로 하여금 위험을 모면하게 하는데 쓸모 있다고 믿지 않을 수 없다. 뇌초는 육식을 즐기는 사나운 새들에 의해 뇌죽음을 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매는 눈으로 먹이를 구하는 까닭에 유럽의 어떤 지역에서는 매의 눈에 가장 잘 띄는 흰 비둘기는 사육하지 말 것을 권유할 정도이다. 그래서 나는 뇌조의 각 종류에다 고유의 빛깔을 성정하고 그 빛깔이 일단 없어지면 그 빛깔을 일단 얻어지면 그것을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는 것으로 유지하는 일에 자연 선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한다. 그러나 우리는 특수한 빛깔을 가진 동물이 가끔 멸종되는 것을 보고 그 색의 효과가 없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흰 양떼 중에서 조금이라도 검은색을 띤 새끼 양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야 한다. 검은색을 띤 새끼 양. 우리는 앞장에서 버지니아주에서 페인트 루트를 먹는 돼지의 빛깔이 그들의 생사를 결정해 준다는 사실을 알았다. 식물의 경우 과일의 털과 가육의 색깔을 극히 사소한 형질이라고 식물학자들은 생각한다. 그러나 뛰어난 언어가 다우닝은 미국에서 껍질에 털이 없는 과일은 털이 있는 과일보다 훨씬 많이 바구미의 해를 입으며 보라색 자두는 노란색 자두보다 훨씬 어떤 병에 걸리기 쉽다는 것. 그러나 다른 어떤 병은 다른 색의 복숭아보다 노란색 가육의 복숭아를 훨씬 상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다. 온갖 인공적인 기술에 의해 이들 사소한 차이가 모든 변종을 재배하는 데에 큰 차이를 낳게 한다면 그 나무들이나 수많은 적과 경쟁해야 하는 자연 상태에서는 틀림없이 그런 차이는 어떤 변종, 즉
솜털의 존재 여부나 과육의 빛이 황색이냐 보라색이냐 하는 데에 따라 그들 중 어느 쪽이 성공할 것인가를 명백히 판별해 나갈 것이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종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작은 차이점을 발견할 때 우리는 기후나 먹이 등이 거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분명히 주었으리라는 것을 관가해서는 안 된다. 또한 상호관계의 법칙에 의해서 어떤 부분이 변이하여 그 변이가 자연 선택에 의해 추척될 때 때때로 의외의 성질을 가진 다른 변이가 생겨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육 재배하에 있어서 일생 동안의 어느 특정한 시기에 나타나는 변이는 그 자손 때에서도 그것과 똑같은 시기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 어떤 특정한 시기에 나타나는 변이는 그 자손 때에서도 그것과 그 똑같은 시기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 무엇을 예를 들어 야채나 여러 농작물이 대부분이 변종에서는 씨앗의 누외의 여러 변종에서는 유충이나 고치의 가금에서는 알이나 병아리의 솜털 빛의 양이나 소에서는 거의 성숙한 뒤의 뿔에 무엇이 알려져 있듯이 자연 상태 하에서는 자연 선택이 생물에 대하여 어느 시기엔가 작용하고 그 시기에 쓸모있는 변이를 쌓아가지고 그것이 해당된 시기에 유전함으로써 생물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식물이 씨앗을 바람에 의해 널리 퍼지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이것이 자연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편이 목화 재배자가 목화의 꼬투리 속에 있는 털을 선택에 의해 증가시키고 개량시키는 것보다 그리 힘들지 않다고 생각한다. 자연 선택의 곤충의 유충을 변화시키고 성충이 부딪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적응시킬 수 있으며 이것은 틀림없이 여러 상관 법칙에 의해 성충의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와 반대로 성충의 변화가 유충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서도 자연 선택은 그로 인한 변화가 조금이라도 해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증할 것이다. 만약 해로운 것이라면 종이 멸종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 선택은 자손의 구조를 어버이와 관계에 의해서 변화시킨다. 자연 선택이 할 수 없는 일은 어떤 종의 구조를 그 종 자체에 아무런 이익도 주지 않고 다른 종의 이익을 위해 변화시키는 일이다. 그런 기록이 박물학 서적에 실려 있지만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 동물의 생애에서 단 한 번밖에 쓰이지 않는 구조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면 자연 선택에 의해 어느 정도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 가령 어떤 곤충의 경우 꼬치를 물어뜯는 데에만 쓰는 그 턱이나 병아리가 알을 깨기 위한 딱딱한 부리의 끝은 그 좋은 애이다. 공중제비 비둘기는 부리가 짧아 알을 깨고 밖으로 나오는 것보다 알 속에서 죽는 알이 많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만일 자연이 비둘기를 위해 완전히 성장한 그 부리를
대단히 짧게 해야만 한다면 그 변화 과정은 매우 완만한 것임에도 틀림없고, 또한 가장 강력하고 딱딱한 뿌리를 가진 알 속의 병아리는 지극히 엄중하게 선택되어야만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약한 뿌리를 가진 병아리는 모두 죽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아니면 얇고 깨어지기 쉬운 껍질이 선택되었을지도 모른다. 껍질의 두께도 다른 모든 구조와 마찬가지로 변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덧붙일 것은 모든 생물은 자연 선택의 과정에 있어서 거의 또는 전혀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의외의 많은 파멸이 행해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여기서 붙이는 모든 생물 자연 선택의 과정에 있어서 거의 또는 전혀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의외의 많은 파멸이 행해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예컨대 상당한 수의 R이나 C가 해마다 잡아먹히는데 이들은 그들의 적으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하는 어떤 방법으로 변이될 때 비로소 자연 선택에 의해 변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R이나 C의 대부분이 파괴되지만 파괴되지 않는다면 우연히 살아남은 어떤 것보다도 더 그 생활 조건에 더 잘 적응된 개체를 만들어낼 것이다. 또한 성숙한 많은 동식물은 그 생활 조건에 잘 적응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어떤 우연한 원인에 의하여 파괴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성숙한 생물체의 파괴가 아무리 격심하더라도 송두리째 소멸되지 않는 한 무엇 또는 R이나 C의 파괴가 아주 심해서 100분의 1이나 1000분의 1, 0.1, 1과 0.1% 살아났다 하더라도 무엇은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변이성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살아남을 개체들 중에서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개체는 적응의 정도가 낮은 것보다 그 수를 더 많이 전파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만약에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원인으로 그 수가 완전히 소멸된다면 자연 선택은 어떤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유력한 것이 되고 만다. 그러나 이것이 자연 선택이 다른 때 또 다른 방법에 의해 유효하다는 사실이 유력한 반론이 될 수는 없다. 그 까닭은 많은 종의 동일한 지역에서 동시에 변화와 개량을 거듭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자웅선택 1번 자웅선택 1번 2번 자웅선택 사육 재배하에서는 흔히 여러가지 특이성이 한 성에 나타나 그것이 그 성에 접착된 유전이 되는 까닭에 분명히 자연 상태 하에서도 같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때때로 이러한 경우가 생기는 것과 같이 양성이 상이한 생활 습관에 관련하여 자연 선택에 의해 변화되고 또한 흔히 일어나는 한 성이 이성에 관여하여 변화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이른바 내가 말하는 자웅 선택인데 이 선택은 다른 생물 또는 외면적 조건과 관련된 생존 경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 성, 즉 대개 수컷 개체 사이의 이성을 소유하려고 하는 경쟁에 의해 일어난다. 그 결과로 패배한 경쟁자는 반드시 죽지는 않지만 그 패배자는 자손을 조금밖에 남기지 못하거나 또는 전혀 남기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웅 선택은
자연 선택만큼 심한 것은 아니다. 보통 가장 강한 수컷, 즉 자연계에서의 쥐가 가장 적합한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많은 수의 자손을 남긴다. 그런데 승리를 결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체력보다 수컷만이 지니는 어떤 특수한 무기일 경우가 많다. 뿔이 없는 숫사슴과 며느리 발톱이 없는 숫하기 자손을 남길 기회란 그다지 흔하지 않을 것이다. 뿔이 없는 숫사슴이나 며느리 발톱 없는 숫학은 자식을 남길 수가 없다. 자홍 선택은 반드시 승리자에게 생식을 허용함으로써 불굴의 용기, 며느리 발톱의 길이, 며느리 발톱이 있는 발을 공격하는 날개의 힘을 강화시키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가장 우수한 수탉을 주의 깊게 선택함으로써 개통이 개량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잔인한 투개가 하는 것과 같다. 자연환경에 어느 정도까지 이 투쟁의 법칙이 행해지고 있는지 나는 잘 모른다. 악어 수컷은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인디언의 전쟁 무도와 흡사하게 싸우는데 마구 개성을 지르며 빙빙 돈다고 한다. 연어 수컷은 하루 종일 싸운다고 기록되어 있다. 집게벌레의 수컷은 가끔 다른 수컷의 큰 집게에 물려 상처를 입는다. 더없이 훌륭한 관찰자 엠파브르에 의하면 어떤 막시류의 수컷들은 어떤 특수한 암컷을 얻으려고 싸움을 하는데 이때 암컷은 그 싸움에 아무 관계가 없는 방관자처럼 가만히 옆에 앉아 있다가 승리자와 함께 물러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이런 투쟁은 아마도 일부 다처 동물이 수컷끼리의 가장 심할 것이며 그런 동물들은 그들 나름의 특수한 무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육식동물의 수컷도 잘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사자의 갈기, 연어의 휘어진 아가미 같은 특수한 방어 도구가 자웅 선택에 의해 주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방패는 칼이나 창과 마찬가지로 승리를 위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새의 경우에는 자웅 경쟁이 흔히 평화스러운 성질을 띠게 된다. 이 문제를 연구한 사람들은 대부분 종이 수컷들이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 노래로서 격정한 경쟁을 한다고 믿는다. 기아나의 바다 집바꾸리, 극락족, 그리고 그 밖에 어떤 새들은 여럿이 함께 모여든다. 그리고 수컷들은 차례차례 암컷들 앞에 나와 화려한 날개를 자랑하며 기묘하고 익살맞은 문짓을 해 보인다. 암컷들은 마치 구경꾼 같이 서서 보다가 마지막에 가장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고른다. 새의 수컷과 암컷의 깃털을 어린 새의 그것과 비교했을 때 인정되는 약간의 잘 알려진 법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즉 깃털은 주로 새가 각각 다른 연대에 이르렀을 때 일어나는 변이에 대한 자웅 선택의 작용에 의해 것이라는 견해이다. 이와 같이 하여
생긴 변화는 해당하는 연대 수컷에게만 혹은 암수 모두에게 유전된다. 그리하여 어떤 동물의 수컷과 암컷이 일반적인 생활 습성은 같지만 구조, 몸빛 또는 장식적인 면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을 때 그 차이는 주로 자웅 성택에 의해 생긴 것이라고 믿는다. 즉 계속되는 여러 세대 동안에 어떤 수컷의 개체는 무기나 방어 수단이나 매력면에서 다른 수컷보다 좀 뛰어나므로 이러한 이점을 자손의 수컷에게 유전해 주는 것이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나는 이와 같이 암수의 차이를 모두 이 작용에만 기인시키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육동물 가운데 분명 인위 선택에 의해 조장된 것이 아닌 어떤 특이성이 수컷에게만 생겨 고착되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야생 칠면조 수컷의 가슴에 나 있는 털 뭉치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것으로서 그것이 암컷의 눈에 장식으로 보여질 수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러운 일이다. 실제로 이 털이 만약 사육 도중에 나타났다면 반드시 기형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2번 자연 선택 또는 최적자 생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연 선택이 이러한 식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한두 가지 상상적인 설명을 하는 것을 허용해 주기 바란다. 어떤 자는 교묘한 것으로, 어떤 자는 힘센 것으로, 어떤 자는 교묘한 것으로, 어떤 자는 힘센 것으로, 어? 어떤 자는 빨리 달리는 것으로 몸의 안전을 도모하는 각가지 동물을 먹이로 삼고 있다. 이리 예를 들어 그런데 가장 빨리 달리는 먹이 예를 들어 이리가 가장 먹이를 얻기 곤란한 계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난 어떤 변화로 말미암아 사슴이 수적으로 증가된 동시에 다른 먹이의 수가 감소되었다고 가정해 보면 어떨까? 이와 같은 가정 아래 가장 빠르고 날쌘 이리에게 생존의 기회가 가장 많이 주어지고 또한 잘 보존되고 선택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인간이 그레이하운드의 질주력을 면밀한 방법적 선택에 의해 혹은 한 사람이 품종을 바꾼다는 생각 없이 그저 가장 좋은 개를 보존하겠다는 생각으로 행하는 무의식적 선택에 의해 개량할 수 있듯이 그것은 명백한 일이다. 위에 설명서 주의할 점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체구가 몹시 날씬한 개의 늑대 간에서이지 보존되어 온 어떤 하나의 뚜렷한 특징이 있는 변이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책이 구판에서 나는 때때로 이 후자의 경우가 자주 일어난 것처럼 말했었다. 나는 개체적 차이가 몹시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가치 있는 개체는 모두 보존되고 또 열등한 것은 모두 파괴된다는 사실에 의존하는 무의식적인 인위 선택의 결과를 자세히 설명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리튼 평론에 실린 아주 귀중하고 뛰어난 논문을 읽기 전까지는 그 특징이 가볍거나 뚜렷하거나 간에 단일한 변이가 영구히 보존되는 일이 얼마나 드문가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 논문의 저자가 든에 의하면 어떤 한 쌍의 동물이 그 생에 있어 200이 자손을 낳았지만 어떤 가지 원인의 파괴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단 두 마리만이 살아남아서 그들 종을 번식해 나간다고 한다. 이것은 물론 수많은 고등 동물에 대해서는 좀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하등 동물의 경우에는 가능한 것이다. 그는 만약 어떤 점에서 변이하고 있는 단일한 개체가 생겨났다고 할 때 다른 개체보다 두 배나 뛰어난 생존의 기회를 베푼다 하더라도 그 생존은 아주 곤란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비록 그것이 살아남아 생식을 하고 그 자손의 절반이 유리한 변이를 유전한다 해도 이들 자손은 단지 살아남아서 생식하는 데에 지극히 사소할 정도로 유리한 사소할 정도로 유리한 기회를 갖는데 지나지 않으며 더욱이 그 기회를 뒤를 잇는 여러 세대에는 점차 감소되어 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학설이 정당하다는 것은 논쟁할 여지도 없다. 예를 들어 만약 어떤 종류의 새가 구부러진 부리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매우 쉽사리 먹이를 먹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또 어떤 것이 몹시 구부러진 부리를 가지고 태어나 그 뒤에 그것이 번식했다 할지라도 역시 이 하나의 개체가 다른 형태의 것을 배척하고 자신과 같은 종류만을 영속시켜 갈 수 있는 기회는 극히 드문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육하는 도중에 생긴 것이라면 얼마간 부리가 많이 구부러진 개체들이 세대를 거듭하는 동안에 많이 보존되고 똑바른 부리를 가진 개체는 많이 파괴되는 사실로부터 이러한 결과가 생긴다는 데에는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유사한 체제에는 유사한 작용이 많으므로 단순한 개체적 차이로 볼 수 없는 특징의 뚜렷한 변이가 번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한 신뢰는 사육동물들 중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 경우 만약 변이하는 개체가 자손에게 그들이 새로 얻은 형질을 실제로 유전해주지 않았다면 현재 그들의 상태가 변하지 않는 한 그것은 분명 같은 방법으로 변이하는 보다 강한 경향을 자손에게 물려줄 것임에 틀림없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방법으로 변이하는 경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유사한 체제에는 유사한 작용이 많으므로 단순한 개체적 차이로 볼 수 없는 어떤 특징에 출현한 변이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신뢰는 사육 동물들 중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 경우 만약 변이하는 개체가 자손에게 그들이 새로 얻은 형질을 실제로 유전해 주지 않았다면 현재 그들이 상태가 변하지 않는 한 그것은 분명 같은 방법으로 변이하는 것보다 강한 경향을 자손에게 물려줄 것임에 틀림없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방법으로 변이하는 경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같은 종에 속하는 모든 개체는 어떤 선택 형식의 도움도 받지 않고 비슷하게
변화되었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다. 그리고 혹은 그 개체의 3분의 1 또는 5분의 1 또는 10분의 1 이와 같은 영향을 받는 일도 있는데, 이 사실에 관해서는 몇 가지 이 사실에 관해 몇 가지 실례를 들 수가 있다. 즉, 그라바의 계산에 의하면 페로 제도에 사는 갈가마기 가운데 약 5분의 1은 예전에는 우리아 레크리멘스라는 이름이 특수한 종으로 분류될 정도로 뚜렷한 특징을 지닌 변종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 만약 그 변종이 유리아 성질을 지닌 것이라면 그 본래 형태는 최적자 생존의 법칙에 따라 이 변화된 형태에 의해 곧 구축되고 말 것이다. 모든 종류의 변종을 제거하는 교배의 효과에 관해서 모든 종류의 변종을 제거하는 교배 효과에 관해서는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다만 대부분의 동식물은 그들에게 적합한 향토에 고착하며 결코 불필요하게 떠돌아다니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해 둔다. 여기까지 합니다. 4359년 오늘 8월 12일 여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 유튜버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 유튜버 내용 여기까지 합니다. 오래간만에 올립니다. 유튜버의 오양 방송 몇 주 만에 올립니다. 오늘 방송 내용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에 또 활기차고 활동력 있고 활기차게 또 봅시다. 사실 매일 합니다. 매일 합니다. 매일. 아무튼 오늘은 오래간만에 유튜버 방송을 통해서 본인의 오금, 옥양 바로 송출합니다. 또 봅시다.